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은 제 주식 투자 계좌를 이렇게 만들어준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여러분과 읽으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미 이번 7월 제 독서 모임을 통해 약 50명의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좋은 부분들은 밑줄을 쳐놨죠. 그리고 이 밑줄 친 부분들을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상 투자의 세계에 발을 담궜다면 여러분은 무조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본 극소수 웅줌러와 그냥 보다가 꺼버리는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훗날 10년 뒤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럼 돈의 심리학 핵심 내용 영상 시작합니다. 제4장 시간이 너희를 부유케 하리니 그러니 닥치고 기다려라.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반드시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19세기가 되어서야 과학자들은 지구가 과거에 여러 번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다는데 의견 일치를 보였다. 단 한 번의 빙하기가 아니라 무려 5번의 빙하기가 있었다는 증거가 명확했다. 지구를 얼리고 녹이고 다시 얼리고 다시 또 녹이는 데 들어가는 그 에너지의 양은 어마어마하다. 대체 무엇이 이런 사이클을 유발했을까? 뭐가 되었든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임에 틀림없고 실제로도 그랬다. 다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이었다. 빙하기가 왜 발생했는가에 대해서는 수많은 이론이 있었다. 모두 하나같이 거창한 얘기였다. 그러나 그 어떤 거창한 이론들도 빙하기의 사이클을 설명할 수는 없었다. 1900년대 초 세르비아의 과학자 밀루틴 밀랑코비치는 우연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빙하기 이론을 생각해냈다. 이 이론은 태양과 달의 중력이 지구의 움직임에 아주 살짝 영향을 주어 지구가 태양 쪽으로 약간 기울도록 만든다는 말이다. 여기서부터 재미난 일이 펼쳐진다. 이 이론은 처음에는 기울어진 북반구, 남반구 때문에 지구를 얼음으로 뒤덮을 만큼 차가운 겨울이 온다고 가정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기상학자 블라디미르 코페는 이 이론을 더 깊이 파고들어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다. 범인은 놀랍게도 추운 겨울이 아니라 아주 약간 서늘했던 여름이었다. 이 빙하기 사이클의 문제는 아이러니하게도 여름이 충분히 덥지 않아 지난 겨울에 모든 눈을 녹이지 못하면서 시작된다. 조금 남아있는 얼음층은 이듬해 눈이 축적되기 쉽게 만들고 그러면 그 다음 여름에도 눈이 사라지지 않을 확률이 커진다. 이는 다시 그 다음 겨울에 더 많은 눈이 축적되게 만든다. 점점 눈이 많아지면서 태양 광선을 더 많이 반사시키고 그러면 냉각 효과는 더 심해지고 이는 다시 더 많은 눈을 내리게 한다. 이 사이클로 수백 년이 지나게 되면 계절마다 쌓인 눈이 대륙 빙하가 되어 흘러내리기 시작한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비교적 매우 작은 조건의 변화로 얼마나 큰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서늘한 어느 여름에 녹지 않은 얼음층은 지구 전체가 몇 킬로미터 두께의 얼음으로 뒤덮이는 매우 거대한 변화를 일으켰다. 우리가 이 빙하기 이론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렇다.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반드시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작은 것이 불어나면, 즉 작은 성장이 미래 성장의 동력 같은 역할을 하게 되면 그 출발점이 거의 논리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비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과소평가하게 된다. 이는 돈도 마찬가지다. 워렌 버핏이 부를 쌓은 과정을 다룬 책은 무려 2,000권이 넘는다. 그러나 이 책들 중 가장 간단한 사실에 주목한 책은 없다. 워렌 버핏이 그렇게 큰 재산을 모은 것은 그가 그냥 훌륭한 투자자여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어릴 때부터 훌륭한 투자자였기 때문이라는 사실 말이다. 그의 성공을 모두 투자 감각 덕으로만 돌린다면 그것은 핵심을 놓치는 것이다. 성공의 진짜 열쇠는 그가 무려 75년 동안 경이로운 투자자였다는 점이다. 재미있는 실험을 해보자. 그가 계속해서 연간 22%라는 놀라운 투자 수익률을 거두었다고 치자. 그러다가 예순이 되었을 때 투자를 그만두고 골프나 치며 손주들과 시간을 보낸다고 해보자. 지금 그의 순자산은 845달러가 아닌 1190만 달러가 된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그의 자산보다 마이너스 99.9%라는 금액이다. 사실상 워렌 버핏의 세계적인 부자 핵심은 사춘기 시절에 쌓았던 금전적인 바탕과 노년기까지 사업에서 손을 떼지 않은 덕분이다. 그의 재주는 투자였지만 그의 비밀은 시간이었다. 이것이 바로 복리의 원리다. 이 복리의 원리에 대해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다. 짐 사이먼스는 연간 66%의 수익률로 돈을 불려왔다. 그리고 워렌 버핏은 연간 20% 정도니 사이먼스의 3분의 1 수준이다. 그러나 사이먼스의 순자산은 210억 달러다. 즉 워렌 버핏보다
75% 정도 덜 부자다. 워렌 버핏보다 3배 높은 연평균 수익률을 기록하는데 왜 워렌 버핏보다 훨씬 덜 부자일까? 바로 그가 돈을 불릴 수 있었던 세월은 워렌 버핏의 절반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사이먼스가 워렌 버핏처럼 무려 70년간 부를 쌓았다면 그의 재산은 6,390경 781조 7,807억 4,816만 달러가 됐을 것이다. 즉 핵심은 작은 변화처럼 보이는 가정이 말도 안 될 만큼 비현실적인 숫자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위험한 점은 복리가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을 때 우리가 복리의 잠재력을 무시하고 다른 수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사실이다. 워렌 버핏의 성공 요인을 해부한 2,000권의 책 중에 이 남자는 75년간이나 꾸준히 투자를 해왔다 라는 제목의 책은 없다. 우리는 그의 성공 대부분이 복리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다만 이런 수학적 사실이 직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헤아리기가 어려울 뿐이다. 경기순환, 주식거래 전략, 부문 투자에 관한 책들은 많다. 그러나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책의 제목은 닥치고 기다려라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책은 달랑 페이지 한 장에 장기 경제 성장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책이다. 주식거래를 했다가 실망하고 잘못된 전략을 세우고 어쩌다가 투자했는데 운으로 성공하기도 하는 이 모든 일의 주된 원인은 어쩌면 복리가 직관적으로 잘 와닿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사람들이 최고의 투자 수익률을 올리려고 온갖 노력을 쏟아붓는 것을 비난할 수는 없다. 사람들이 최고의 매수 타이밍을 잡으려고 온갖 노력을 쏟아붓는 것도 비난할 수는 없다. 직관적으로 보면 그게 부자가 되는 최선의 길처럼 보인다. 그러나 반드시 최고의 수익률을 올리는 것만이 훌륭한 투자인 것은 절대 아니다. 왜냐면 최고의 수익률, 최고의 매수 타이밍은 일회성이어서 반복할 수 없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적당히 꽤 괜찮은 수익률을 최대한 오래 계속해서 올리는 게 더 훌륭한 투자다. 최대한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투자 말이다. 여기서 힘을 발휘하는 것이 복리의 원리다. 사람들은 언제나 최고의 수익률을 원한다. 그러나 오랜 시간 성공을 유지한 사람들은 최고의 수익률을 내지 않았다. 그들은 꾸준한 투자율을 보였다. 오랫동안 적당히 괜찮은 수준의 수익률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낳는다. 그러니 닥치고 기다려라. 시간의 힘이, 복리의 힘이 너희를 부유케 할 것이다.